보통 과거의 궁녀들은 아는 것을 말하지 말고 들은 것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던 궁에서의 약자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여종에서 궁녀가 된 조두대는 당대의 권력 실세로 군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궁녀의 모습은 한 번 입궐하게 되면 평생 궁을 나올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과 좀 다릅니다. 그 상궁급의 궁녀들은요, 휴가를 내고 궁 밖에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가서 꽃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또 뱃놀이를 즐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가 됐던 그 상궁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냐? 글쎄 기녀들을 데리고 놀아서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고요. 예? 궁녀가 기녀를 데리고 논다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궁궐 안에서 궁녀들끼리 술을 빚어 팔다가 들키기도 하고 또 몰래 애를 낳아서 기르기까지도 했었대요. 사실 궁녀들의 이야기들을 역사 속에서 잘 찾다 보면 그동안 알려진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와중에 기녀가 누구예요? 기녀는 기생. 하지만 그녀들의 궐 내에서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궁녀들은 평생 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궁녀들은 다 하나같이 왕만 쳐다보고 사는 거 알죠? 그 궁녀가 들어오면요, 누구하고 결혼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한테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한 궁녀들은 그냥 외로우니까 담배로 이 외로움을 달래는 이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담배도요, 모든 궁녀들이 필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격 시험 같은 걸 거쳐야 됐는데 이게 뭐였냐면 담배를 피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긴 담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긴 담배를 이제 궁녀가 피기 시작하는데 너가 진짜 이 담배를 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선배 상궁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줄담배를 계속 피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관문이 통과돼야만 선배 궁녀들, 선배 상궁들과의 맞담배질이 허용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궁녀들은 궁궐 안에서 정말 왕만을 쳐다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이 궁녀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궁녀들이 보통 2인 1실로 생활을 했었는데 이 중에 동성애를 하는 궁녀들이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발견이 되면 궁녀 엉덩이에다가 벗붕자에 그 한자로 문신을 새겨놓기도 했대요. 세종 때는요, 세자빈이 궁녀하고 동성애를 하다가 들켜서 친정으로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궁녀들의 삶과 실제의 삶은 좀 더 문란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일부 궁녀들은 동성애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남성들의 그 별감이나 또는 어떤 그 내시들 또는 궁을 출입하는 관리 또는 가족들 또는 심지어 승려들까지도 같이 정분을 나눠서 아이를 낳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자, 조선시대 궁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런데 이런 궁녀가 권력을 잡았다라면요. 조선 8대 왕 예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종이 바로 왕위에 올랐죠. 그런데 왕위에 오를 당시에 성종은 13살이었어요. 당시에 제대로 후계 교육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정의 그 중요한 신하들이
왕실의 당시 최고 어른이었던 정희대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정희대비에게 수렴청정을 요청하죠. 수렴청정이라는 것은 왕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또는 왕이 능력 부족으로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릴 수 없다고 신하들이 판단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왕을 대신해서 이 나랏일을 보게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수렴청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비가 수렴청정을 이제 요청을 받으니 대비가 나는 문자를 모른다. 그래서 국정을 결단하기 어렵다 하고 끝끝내 사양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성종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신료들이 계속 대비에게 수렴청정을 하라고 요청을 했고 끝내는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수렴청정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죠. 정희대비는 정치적인 감각은 뛰어났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나랏일이라는 건 행정 문서를 통해서 상소서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행정 문서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한문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남성이었어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정희대비도 한문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 정우대비는요, 대소사를 자신이 수렴청정을 맡으면서 대소사를 결정할 때마다 모습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녀 뒤에서 그녀에게 보고를 도와주던 상궁, 조두대라는 상궁이 있었습니다. 자, 그녀는 노비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한자, 그리고 산스크리트어까지 능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왕실 안에 있는 불경을 간행하는 사업에도 참여를 했던 거죠. 이 당시에 불경이 이제 인도 지역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이 인도에서 쓰고 있었던 산스크리트어까지 이 여자가 할 정도로 이제 학문에 굉장히 좀 똑똑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원래 조두대는 광평대군이라는 것의 사람의 양반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궁에 들어왔고 게다가 좀 머리가 좀 비상해서 한자어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기가 좀 학문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를 몰랐던 정의왕후가 조두대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모든 나라의 대소사의 문서들이 이 조두대를 거치지 않고는 왕비에게 가지 않았던 거예요. 실록에 의하면 조두대는 재상 이철견의 양녀였어요. 수양녀였어요. 근데 이철견은 정희대비의 조카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철견의 수양녀인 조두대는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정희대비에게는 손녀뻘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이제 조두대에게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기 시작하니까 권력이 집중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죠? 부를 쌓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일개 상궁이고 일개 노비 출신의 궁녀였던 조두대가 점점점 많은 권력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사진은요, 그냥 제가 그 연관 사진을 가져온 것 뿐이에요. 거대한 부를 그녀가 축적하게 되는데요. 물론 자신은 궁에 있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조카 조복중을 내세우게 됩니다. 조복중도 당시에 천민 출신이었는데요. 자신의 이제 고모가 조두대인 거야.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궁 조두대니까 자기가 오히려 수발이 돼가지고 국내외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거죠. 고모를 위해서요. 그러던 중 성종 6년 차 11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괴 문서가 승정원 앞에 붙게 돼요. 근데 그 문서가 뭐라고 있었냐? 조정 중신들이 작당을 해서 지금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붙였는지 모르는 걸 익명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익명서가 붙어서 괴소문이 나들 때는 이런 걸 바로 소각을 했어야 됐거든. 그런데 이 소문이 이미 멀리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거론된 조정의 관료들이 다 사퇴 의사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시 왕이었던 성종은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했죠. 그래서 상을 걸고 이 소문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고 이 주모자를 찾으려고 했어요. 12월 10일 승정원에 권즙이라는 자가 내가 압니다 하고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근데 이 권즙이 뭐라고 했냐? 원래요, 최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최계지가 누군가하고 노비에 관련돼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 누군가가 정희대비의 친정 식구 그리고 또 조두대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이겨버렸다는 거죠. 원래는 최계지가 이겼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최계지가 열받아가지고 이 괴문서를 붙였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정의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이 사실 내용은 국내에 있었던 문제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매개체 역할만 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이 모든 소문은 정희대비를 겨냥한 거였어요. 정희대비와 그쪽 친정과 조두대가 이 뇌물을 받고 조정의 많은 일들을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결국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종도 굉장히 상황이 난처해진 거죠. 그래서 뭐 그 안에서 이제 진짜 요즘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해요. 당시 의금부에서는 의금부가 뭔지 알죠? 이제 법을 집행하고 뭐 이런 뭐 잘못한 사람 찾아내고 이런 곳에서는 최계지도 체포하고 박윤영이란 사람도 체포하고 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근데 박윤영이란 사람은 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권즙한테. 그러니까 최계지도 나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저거 권즙이 다 지어낸 말이다, 아니다, 박윤영이 지어낸 말이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나는 모른다, 제가 지어냈다 하고 아무도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고발을 하러 온 사람이 권즙이었는데 권즙 제가 지가 저질러 놓고 저거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다 라고 하면서 막 일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뭐 이거는 뭐 다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이 되면서 일이 어떻게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화살이 정희대비와 조두대한테 쏠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아니, 정희대비가 지금 수렴청정하고 있는데 저 대비가 지금 제대로 정치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 무슨 들어보니까 상궁한테 글을 못 읽어가지고 상궁한테 다 정치를 맡긴다 그러고 이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정희대비가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자, 그렇게 궁지에 몰린 정희대비가 12월 13일 결국 승정원에 다음과 같은 명령서를 내리게 됩니다. 나는 주상이 어리고 대신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수렴청정을 사양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을 뿐이다. 나는 매사에 조심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조두대가 나한테 아르지도 않고 자기 밑에서 멋대로 판단해서 소송 판결을 뭐 내렸다는 내용까지 내가 보고받았는데, 이것은 결국 내가 이 수렴청정을 하면서 제대로 아래 것들을 관리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니 결국 이건 정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또 주상이 많이 자랐고 해서 내가 수렴청정을 그만두겠다라는 내용을 하사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성종과 또 나라의 많은 그 중신들이 아직은 더 하셔도 된다고 만류했지만 정희대비는 강경한 고집으로 수렴청정을 내려놓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7년 동안 잡고 있었던 수렴청정을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리고 말죠. 그러면 조두대는요,
조두대는요, 이미 이 정의 대비 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부와 권력을 축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의왕후가 죽을 때까지 조두대의 영향력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두대는 정의 대비가 아예 이제 인사권, 모든 정치권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그 이후를 준비해서 인수 대비와 강한 이제 신임 사이를 얻게 돼가지고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사람이 된대요. 그렇게 정의 대비한테 붙었고, 또 그 밑에 인수 대비한테 붙고,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 그리고 부의 축적은 연산군까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